노아의 정복.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고민을 나누는 것도 스트레스와 걱정을 줄여준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한 실험은 잘 알려진 문제는 나누면 절반이 된다라는 슬로건을 검증해 보았다. 참가자들에게 연설을 하기에 앞서 절반의 참가자들에게는 자신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하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 그 결과 자신의 느낌을 말로 표현해서 두려움, 걱정, 기대를 공유할 기회가 있던 참가자들은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줄었다. 각각의 참가자가 연설을 하기 전, 도중 후로 코르티솔 수치도 측정해 보았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수준을 말해주는 강력한 생물지표이다. 그 결과 느낌을 공유한 쌍에서도 그 수치가 현저하게 낮게 나왔다.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상승하면 염증과 세포 노화를 가속화한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며 자기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과 공유하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비슷한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과 위협적인 상황을 공유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위협에 수반되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게 완충시켜주기 때문이다. 정원 가꾸기는 가장 인기 있는 취미 중 하나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최근의 한 리뷰 논문은 정원 가꾸기가 신체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 자연과 햇빛에 대한 노출 효과 등을 모두 겸비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햇빛은 여름에 비타민 D 수치를 올려줄 뿐만 아니라 혈압도 낮춰준다. 그리고 정원 가꾸기를 통해서 생산되는 과일과 채소는 식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원에서 일을 하는 것은 손재주와 체력을 회복시켜주며 거기에 동반되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소비되는 칼로리는 체육관 운동과 맞먹는다.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의 치료를 위한 공동 정원 가꾸기 프로젝트는 사회적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에서 회복 중인 환자들에게는 정원 가꾸기에서의 운동이 공식적인 운동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고 즐겁고 지속 가능한 재활 운동이다. 흙을 묻혀가며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생물학적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토양에서 흔히 발견되는 세균 유형 중 하나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의 생산을 자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세균은 마이코박테리움 바케라는 것으로 기분을 좋게 하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주로 하는 화학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자극한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숲 다시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현장 실험을 통해서 참가자들에게 숲이나 도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호르몬, 혈압, 심박수, 기타 신경계 활성의 생물지표 등 객관적인 스트레스 표지를 산책 전후로 측정했다. 숲길 산책은 도시 산책에 비해 모든 스트레스 표지를 현저하게 낮추어 주었다. 숲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준 반면 심박수와 다른 신체 기관계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신경계부 교감신경는 강화해 주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투쟁, 도피 반응을 담당하는 신경계 교감신경의 활성과 스트레스 반응은 약해졌다. 모두 숲길 산책의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소식이다. 2014년 이후 요가에 대한 연구가 50배나 늘었고 가장 설득력 있는 연구들 중에는 당뇨,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같은 신체적 질병과 관련해서 잘 밝혀져 있는 이로움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불면증, 불안에 관한 것들도 있다. 요가는 특히 균형 감각과 유연성 증진에 좋다. 요가의 효과는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자기인식, 대처기제, 통제력, 영성, 연민, 마음챙김 등이 뒤섞여 나타난다. 세포 수준에서 보면 요가는 염증을 줄여서 생물학적인 노화를 늦춰준다. 요가는 카나비노이드와 아편제의 수치를 높이고 뇌와 콩팥 위에 있는 스트레스 조절 분비샘, 부신 사이의 신경 활성에 영향을 미친다. 부신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모두 좋은 것이다. 8. 냉수효과 호르메시스. 냉수에 몸을 담그면 호르메시스 현상과 관련된 생리체계에 자극을 준다. 호르메시스란 해롭거나 고통스러운 것을 소량으로 가하면 오히려 건강에 이로운 현상을 말한다. 냉수 노출, 방사선, 독성 화합물, 굶주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을 적당하게 가한 것이 해를 입히기는커녕 오히려 몸에 이롭게 작용하는 이 반직관적인 현상에 대한 연구가 노인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냉수욕이나 냉수 샤워는 몸에 대규모로 자극을 전달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피부에 있는 냉수용체의 수는 온수용체보다 최고 10배까지 많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물이 온도를 전달하는 능력은 공기보다 30배나 강하다. 피부가 냉수와 접촉하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이것이 온도 자극과 결합해서 신경말단에서 뇌의 감각 중추로 전기 임펄스를 올려보낸다. 그 결과 중요한 화학 신경신호인 노르아드레날린이 증가한다. 노르아드레날린은 뇌와 몸 모두에서 세포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심박동, 혈압,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 골격근의 수축력, 에너지 방출 같은 일련의 기능을 조절한다. 냉수 노출은 감정, 집중력, 기억력을 조절하는 주요 뇌 영역에서도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우리의 각성도, 기억력, 사물에 대한 흥미, 기분, 통증에 대한 몸의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찬물 수용에서 나타나는 큰 효과 중 하나는 휴식 시에 소모하는 칼로리의 양에 미치는 영향이다. 물이 차가울수록 몸은 더 열심히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여기에 수영이라는 운동까지 더해지면
칼로리 소모가 훨씬 증가한다. 냉수가 홍조를 띤 생기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사실 냉수욕은 나이가 들면서 더 흔해지는 잘 알려진 피부 장애에도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유분과 습기를 잘 유지하지 못해 건조해지기 십상이다. 그래서 피부가 가렵고 비늘처럼 일어나면서 붉은 반점이 생긴다. 냉수 샤워는 가려움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고 온수 샤워보다 피부 건조를 덜 일으킨다. 냉수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바다 가까이에 살면 기분도 좋아지고 우울증과 불안도 줄어들며 전체적인 웰빙이 늘어난다. 이것은 모든 연령대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일부 연구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그 효과가 특히 좋아진다고 한다. 놀랍게도 바다 가까이에 살면 수명이 4년에서 7년 정도 늘어날 수 있다. 9. 마음껏 먹어라. 블루존의 100세 장수인들의 식단은 잘 알려진 지중해식 식단과 공통점이 많다. 간단히 살펴보면 95%는 식물성 식품이고 생선의 비중이 높고 육류의 비중이 낮고 유제품과 계란의 비중은 적당히 낮고 설탕의 비중은 아주 낮고 가공식품은 들어있지 않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식단에는 강황과 생강이 많이 들어간다. 블루존 거주자들은 다양한 채소와 함께 콩, 렌치콩, 완두콩, 병아리콩 등 콩류를 많이 먹는다. 그들의 식단에는 다양한 과일, 통곡물, 견과류, 씨앗 등이 많이 들어있다. 그들은 매일 적어도 반컵 정도의 익힌 콩과 60g 정도의 견과류를 섭취한다. 대부분의 블루존 지역에서는 젖소 유제품이 식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계란은 일주일에 2번에서 4번, 보통 한 번에 하나 정도를 섭취하며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먹기보다는 요리에 포함된 형태로 먹는다. 생선은 매주 3인분 정도를 먹는다. 육류는 어쩌다 간간히 먹는 정도이다. 보통 한 달에 평균 5번 정도 섭취하며 1인분이 60g을 넘지 않는다. 육류는 주요리보다는 곁들임 요리로 먹는다. 블루존 사람들의 하루 설탕 섭취량은 북아메리카 지역 사람들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모든 블루존에서는 매일 차를 마신다. 오키나와에서는 녹차가 필수 항산화 성분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가족, 친구와의 어울림에서 건강한 촉매제 역할도 한다. 녹차는 식사에 포함되어 나오거나 손님을 맞이할 때 제공된다. 녹차에는 카테킨이 들어있다. 이 성분은 생쥐에서 뇌의 노화를 늦추고 신경회로를 증가시키며 이런 기능을 가지고 유전자를 조작해서 뇌 신경세포의 적응성도 높여준다. 대부분의 블루존에서는 하루에 작은 잔으로 한 잔에서 석 잔 정도의 레드 와인을 섭취한다. 사르데냐에서는 친교, 찹담 한 2잔의 와인이 곁들여진 해피아워 의식이 매일 이루어지고 와인 마시기는 그 의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칼로리 제한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기초 대사율의 노화 관련 변화를 보조하는 데 큰 가능성을 보여준다. 붉은 털 원숭이에게 20년 동안 칼로리 섭취를 줄여서 원숭이의 정상적인 먹이 섭취량보다 절반 이하로 먹게 했더니 단식을 한 원숭이는 20년 동안 정상적으로 먹은 같은 나이의 원숭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털도 풍성하고 눈도 푹 꺼지지 않고 뺨도 더 통통하고 자세도 더 젊어 보이고 활력도 넘쳤다. 놀랍게도 단식을 한 원숭이는 수명도 30% 더 길었다. 케톤은 지방을 분해하는 화학물질이다. 단식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시간에 몸은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칼로리 제한과 단식에서 핵심은 결국 케톤 생성이다. 케톤은 우리가 단식을 할 때만 형성되고 간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충분할 때는 케톤 수치가 낮게 유지된다. 간의 글리코겐 수치가 떨어지면 대신 지방산을 이용해서 케톤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몇 가지 단식 프로그램이 있다. 예를 들면 16에서 48시간 동안 음식을 아주 조금 섭취하거나 전혀 섭취하지 않고 단식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그 중간에 정상적인 식사 시간을 끼워 넣는 방법이 있다. 혹은 간헐적 단식도 있다. 일주일에 이틀 또는 격일로 칼로리 섭취를 60% 제한하는 방식이다. 주기적 단식은 하루에 750에서 1100K 칼로리를 제공하면서 5일간 진행하는 단식이다. 인기 있는 제한적 다이어트이자 많은 사람들이 수월하게 지킬 수 있는 방식은 18시간 단식법이다. 이것은 음식물 섭취를 18시간을 제외한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법이다. 아침 식사는 거르고 정오와 저녁 사이 6시간 동안 2끼를 먹고 밤과 그 다음날 아침까지 18시간은 단식을 한다. 단식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은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을 8배에서 10시간으로 제한하고 가능하다면 간식을 피하자. 간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먹도록 한다. 하루 섭취하는 칼로리를 30-40% 정도 제한하는 건 역시 좋은 접근 방법이다.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비만인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오전 7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만 먹고 나머지 낮 시간과 밤 시간은 단식을 시켰더니 인슐린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졌다. 몇 가지 간헐적 단식 방법을 시도해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아보자. 단식하는 동안에는 세포가 염증과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는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손상된 분자를 제거하거나 고친다. 이것들 모두 세포 노화와 관련이 있다. 칼로리 제한은 지방세포로부터 아디포넥틴이라는 단백질의 분비를 촉진한다.
이 단백질은 항동맥 경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있어 심장질환과 고혈압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준다. 동물의 경우 칼로리 제한은 암에 걸릴 확률을 줄여준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된 한 리뷰 논문에서는 현재의 과학을 요약하면서 단식이 우리의 생리학 안에 진화적으로 새겨져 있으며 몇 가지 필수적인 세포 기능을 촉발한다고 결론지었다. 저자들은 배부른 상태에서 단식 상태로의 변화가 칼로리를 태우고 체중을 감량하는 데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사를 개선하고 혈당을 낮추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독소와 손상된 세포를 제거해준다고 단언했다. 이런 것들 모두 관절염에서 천식과 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개선시킨다. 평균 기대 수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인 일본인들은 수세기 동안 말차를 마셔왔다. 일본의 전통 다도가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것을 보면 이것이 그들의 문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이 고대 음료에는 면역체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게다가 이 차는 세포막 보존에도 도움을 준다. 이 모든 효과가 결합되어 세포의 노화 속도를 늦춰준다. 말차는 또한 소화, 에너지 수준, 혈압의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 말차의 비밀은 생산 과정에 있다. 녹차를 키울 때 어린잎이 햇빛을 받지 못하게 해서 그 안에 포함된 엽록소와 항산화 성분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차를 마신다. 오키나와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다. 땅에서 나온 것도 조금씩 매일 먹고 바다에서 나온 것도 조금씩 매일 먹어라. 생선에는 고품질 단백질, 요오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등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다. 수많은 대규모 연구에서 생선을 주기적으로 먹는 사람에게서 심장마비, 뇌졸중,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낮게 나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영국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18년 넘게 사람들을 추적 관찰했는데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육류를 먹는 사람에 비해 생선을 먹는 사람은 13%, 채식을 하는 사람은 22% 낮았다. 생선은 면역체계에도 이롭게 작용하며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은 뇌와 눈에 특히 중요하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다. 우울증의 특징으로는 기분 저하, 슬픔, 활력 저하, 삶에 대한 관심 저하 등이 있다. 규칙적으로 생선을 먹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서 오메가3 지방산과 생선이 증상을 줄이고 항우울제의 효과를 현저하게 끌어올리며 자살 충동과 자해도 줄인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 자해를 시도했던 환자를 무작위로 나누어 한 집단은 12주에 걸쳐 표준의 정신의학적 치료와 오메가5일 보충제를 복용시키고 다른 집단은 정신의학적 치료와 위약을 복용시켰을 때 오메가5일 보충제 집단은 위약 집단에 비해 자살 행동 표지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전체적인 웰빙도 개선되었다. 생선은 수면에도 이롭게 작용한다.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개월에 걸쳐 일주일에 3번 연어를 곁들인 식사를 하게 했더니 야간 수면과 낮 시간의 활력이 모두 개선되었다. 비타민 D가 호르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호르몬으로 분류된 비타민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비타민 D의 원천은 3가지이다. 바로 햇빛, 음식, 보충제이다. 비타민 D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연어, 참치, 고등어처럼 지방이 많은 생선이 있다. 소간, 치즈, 계란, 노른자도 소량의 비타민 D를 제공한다. 비타민 D는 여러 측면에서 몸에 중요하다. 뼈를 강하게 유지해주는 성분으로 유명한데 창자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강화에 도움을 준다. 근육도 힘을 내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하고 신경도 뇌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하다. 우리의 장 속에 들어있는 세균인 마이크로바이옴은 의학의 최근 역사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새로운 발견 중 하나이다. 우리의 몸에는 수조 마리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가 살고 있다. 이들을 통틀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도 있지만 이로운 세균은 면역체계, 심장, 체중,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건강 관련 측면에서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구성하고 있는 미생물 대부분은 대장의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미생물이 거기에 달라붙는다. 그들은 음식물을 분해해서 그로부터 영양분과 에너지를 취하고 건강에 이로운 화학물질을 생산한다. 하지만 미생물은 주로 아래쪽 창자에 있기 때문에 창자 위쪽에서 흡수되는 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은 미생물이 있는 곳까지 닿지 못한다. 미생물은 땅콩이나 씨앗 같은 폴리페놀을 좋아하는데 이런 성분은 아래쪽 창자까지 도달한다. 건강한 창자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생물이 필요하고 따라서 미생물을 관심과 자극으로 이끌 다양한 식단이 필요하다.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다음 표의 목록으로 나열해 보았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도 미생물의 다양성과 숫자를 늘리는 데 특히 좋다. 고식이섬유 식품으로는 통곡물 시리얼, 통곡물 파스타, 통곡물 빵, 귀리보리, 호밀, 베리베, 멜론, 오렌지, 브로콜리, 당근, 사탕, 옥수수, 콩류, 견과류, 씨앗류, 껍질이 있는 감자 등이 있다. 따라서 선택의 범위가 넓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장을 자극해서 풍부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하려면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지중해, 일본, 블루존의 식당 중에 정제식품이나 가공식품, 유화제가 들어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은 마이크로바이옴이야말로 창자와 음식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잃어버린 고리라고 주장하는 연구자가 적지 않다. 나이가 들면서 감염, 특히 흉부 감염과 콩팥 감염이 많아져서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게 된다. 항생제는 창자에 사는 세균과 마이크로바이옴을 감소시킨다.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겼을 경우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나와 있다. 이상적으로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사우어크라우트나 김치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음식의 예이다. 이 분야에서 여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는 개개인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서 개인적인 패턴을 바탕으로 맞춤형으로 식단 변화를 권장할 날이 분명 찾아올 것이다. 10. 섹스와 친밀감. 섹스는 우리에게 좋다. 그저 또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뇌 속의 포옹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준다. 이 옥시토신은 뇌의 바닥 쪽에 있는 콩알만 한 크기의 구조물인 뇌하수체의 후엽에서 분비된다. 옥시토신은 사람이 서로 밀착하거나 사회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할 때 분비된다고 해서 포옹 호르몬 혹은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린다. 처녀지에게 옥시토신을 주입하면 갑자기 어미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며 새끼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둥지를 만들기 시작한다. 초원 들쥐는 일부 일처제 포유류이지만 뇌에서 옥시토신을 차단하면 자기 짝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술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커플은 혼자 진행했을 때보다 호르몬 수치가 더 올라가고 둘 사이의 관계에 더 많은 감정을 이입했다. 옥시토신을 투여한 사람은 위약을 투여한 사람에 비해 다른 사람을 더 쉽게 믿고 돈을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시토신은 금전적인 신뢰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투여한 사람은 위약을 투여한 사람에 비해 다른 사람을 믿고 자신의 사생활과 비밀 정보를 털어놓는 경향이 44배나 높았다. 성생활과 인생즐기기에 관한 데이터를 보면 성적으로 활발한 사람은 삶의 질이 더 높고 인간관계도 좋고 더 행복하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낮고 일부 연구에서는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섹스를 하는 동안에는 옥시토신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고조된 기분을 만들어내는 엔도르핀도 분비되는 것에 힘입은 부분이 크다. 엔도르핀이 많이 분비되면 면역체계도 좋아지며 운동을 할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동일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섹스가 심장질환이나 암 같은 질병도 줄여준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이겠지만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정황 증거가 쌓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인간과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른 연구를 보면 잦은 성생활이 뇌의 능력, 특히 기억력을 강화해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질성교 및 구강성교와 더불어 자위, 키스, 애무 등이 모두 기억 기능 향상과 관련되어 있다. 11. 평생 근육을 사랑하자.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정신 건강과 안녕을 개선하고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완화해주며 활기와 낙관적인 생각을 고취시킨다. 운동을 시작하면 뇌는 그것을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순간으로 인식하고 척과 싸우고 있거나 달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운동 중에 분비되는 BDNF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성장을 뒷받침하며 이것은 뇌의 기능, 뇌의 건강, 기분이 좋아지는 요인, 인지 수행 능력 등을 더욱 강화해준다. 일찍이 1905년에 미국 정신이상 저널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 우울증 치료법으로 운동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 운동하는 동안 뇌에서 분비되어 우울증과 불안의 예방 및 치료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몇몇 화학물질이 발견되었다. 운동은 자존감, 성취감, 자신에 대한 통제감, 목적의식 같은 심리적 이득을 추가로 제공한다. 따라서 일주일에 최소 150분 걷기 정도의 약한 신체 활동만으로도 우울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으며 조깅, 사이클링, 수영, 조정 같은 고강도 운동은 훨씬 더 이롭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 운동은 심장, 혈관, 뇌에만 좋은 것이 아니다. 몸속의 배우, 염증 상태를 낮추어 나이가 들면서 아주 흔해지고 염증과도 관련이 있는 관절염, 암, 당뇨병, 뇌졸중 등 온갖 질병을 감소시킨다. 근육 운동을 하면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해로운 염증성 단백질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다른 항염증성 단백질의 분비를 촉진해서 노화를 일으키는 만성 배우 염증에 강하게 반격한다. 은퇴한 치과의사 찰스 어거스턴은 95세의 나이에도 운동과 노화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테드 강연을 했다. 85세의 나이에 그는 두 번째 부인과 사별했고 근육이 상당히 약해졌다. 여기에 자극을 받아 그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게 되었다. 바로 보디빌딩이었다. 어거스턴은 근육과 미소년처럼 조각 같은 몸을 원했다. 그는 강인한 힘과 장수를 갈망했다. 그래서 그는 87세의 나이에 쇳덩이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중량 운동과 단거리 달리기를 시작하고 보충제로 유청 단백질도 섭취했다. 머지않아 성공이 따라왔다.
그는 세계 보디빌딩 세계 타이틀을 따냈고 95세 이상 연령 집단에서 200m와 60m 세계 기록도 세웠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보디빌딩, 건강한 식생활과 활동적인 삶의 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는 청중에게 몸과 마음을 계속 움직이고 무엇이든 항상 잘 해보려는 노력을 절대로 중단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50세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줄어든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근력의 손실이 함께 찾아온다.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육 강화 운동과 함께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다. 수렵채 지빈의 전형적인 신체 활동을 현대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하루에 20km를 걷거나 뛰는 것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운동에 더해서 가능하면 항상 서 있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경우에는 45분 간격으로 자리에서 일어설 것을 권장한다. 이것은 생리체계를 깨우고 뇌의 혈류량을 개선하는 데 좋다. 요약하자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함께 병행하고 여기에 더해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진화해온 방식과 가장 결이 맞다. 근감소증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은 노화, 만성질환, 신체활동 저하, 빈약한 영양 등이 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거나 되돌리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운동과 식생활에 있다. 유산소 운동이 필수이긴 하지만 중년 이후로는 추가적인 저항 운동이 없다면 충분하지 않다. 근육량 상실은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며 일찍이 30세부터 시작되어 60세 이후 더욱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른 나이부터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 유리하다. 근감소가 시작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근육의 양이 많을수록 근감소를 되돌릴 수 있는 능력도 커지고 앞으로 생길 근 손실이 미칠 영향도 줄어든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연령대든 저항 운동 프로그램을 실천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력을 강화하는 보충제도 젊은 보디빌더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노화와 함께 단백질 생산 능력이 손상될 수 있고 근력의 핵심은 단백질이며 근감소증을 비롯한 근소모는 나이가 들수록 가속화되기 때문에 저항운동 프로그램을 보조해주는 단백질 보충제 섭취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유청 단백질이 있다. 근감소증이 찾아와 근력과 근육량이 저하된 38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최근의 한 실험에서는 아미노산인 류신과 비타민 D로 구성된 유청 단백질을 3개월 동안 매일 복용한 사람은 근육량과 근력의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보충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항산화 능력과 항염증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 E 분자도 근육의 재생을 강화해서 근감소증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근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비타민 D, 비타민 E, 오메가 지방산, 아미노산, 특히 류신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으며 유산소 운동 및 저항 운동과 결합되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